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언제든지 시장을 조작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거대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은 여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프 카포프이라는 무명 기계 기술자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이 믿기 힘든 사기극을 벌였을까요? 오늘의 사건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프 카포프는 197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르티네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계 기술자였으며 자동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자동차 수리 및 개조 전문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숙련된 기술자로서의 열정과 지식은 제프가 사업에 성공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동차 정비소를 여러 차례 개업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비록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지만 제프의 생활 수준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IT 산업에서 일하는 상담사이자 제프의 단골 고객이었던 데이브 왓슨이라는 남자가 나타나면서 그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제프는 여가 시간에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발명가 역할을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가 만든 발명품 중 하나는 트럭에 부착된 태양광 패널, 즉 이동식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제프에게 이것은 단순히 여가 시간에 즐기는 실험에 불과했지만 데이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브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 자문을 하는 전문가로서 미국 정부가 곧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브는 이 발명품이 유망한 투자 상품임을 깨닫고 제프의 발명품을 곧바로 사업 파트너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참여한 지 1년 만에 2008년 말 제프는 36만 8천 달러의 자본으로 DC솔라의 전신인 휴어파워 디스트리뷰션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이동식 태양광 패널 발명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제프는 이 자금을 자신의 소중한 발명품에 투자하기보다는 36만 8천 달러가 너무 적다고 느끼며 더 많은 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뜯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프의 사기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창업 실패는 제프 카포프에게 사업에 대한 소중한 경험과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프는 처음에는 친숙한 인맥부터 시작하여 점차 부유한 투자자들에게까지 관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들과 만날 때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한 어린 시절을 어떻게 극복하고 폭력적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오늘날의 자신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제프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억만장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투자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관심을 가진 유일한 것은 바로 국회의 친환경 에너지 장려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기업이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한 금액만큼 세금을 30%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 덕분에 DC솔라는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친환경 에너지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제품을 하나만 팔아도 억만장자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고 이 경우 그 자리는 제프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시 투자자들의 입장이 되어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DC솔라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투자하기만 하면 세금을 3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구매한 제품은 제프에게 맡겨 팔거나 임대하여 월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프가 그 이동식 태양광 패널을 한 대에 15만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고 월 1,800달러의 임대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문은 계속 밀려들었지만 DC솔라는 완성된 제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존재하는 192개의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외관만 완성되었고 완성된 제품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제프의 처남 바비 아마토는 제프가 설계 연구와 완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종이에 써서 바비에게 넘기고 자신은 투자 유치에 계속 몰두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태양광 패널과 바퀴를 부착한 디젤 발전기가 15만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제조되고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쓰레기 같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없다면 제프는 그에게 권한을 위임한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을까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프와 그의 아내 파울레트 카포프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주문을 임대 계약으로 전환하여 그 돈을 먼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폰지 사기 모델인데 이는 매우 정교하면서도 위험한 속임수입니다.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무서운 부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투자자가 제프에게 구매한 제품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임대되었으며 계약서와 수익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 제프는 항상 임대 계약은 기밀이며 그들의 자산은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답변을 하곤 했습니다. 제프 카포프는 심지어 티모바일의 직원 한 명을 $100만 주고 고용하여 1년에 $1,300만 가치의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티모바일이 최소 10년 동안 1000개의 기기를 임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스카 경주를 관리하는 ISC와 10년간 1500개의 기기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가짜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의 총 가치는 1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계약의 유일한 목적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투자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프의 폰지 모델은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워렌 버핏의 버스셔 해서웨이 소속 보험회사인 GICO가 DC 솔라의 발전기 7,980대를 12억 달러에 구매하는 거대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1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이고 위대한 투자자가 카포프 부부의 사기 계획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버스셔 해서웨이의 투자를 끌어낸 것뿐만 아니라 DC 솔라는 프로그레시브, 이스트 웨스트 뱅코프, 벨리 내셔널 뱅코프, 셔윈 윌리엄즈 코 등 다른 많은 피해자들도 성공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제프 카포프가 자신의 사기 계획을 통해 이렇게 손쉽게 대기업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많은 노력과 지적 투자가 뒷받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장려 프로그램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되기 때문에 IRS는 DC 솔라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조직의 어두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DC 솔라는 추락하기 전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바마 대통령의 정부는 DC 솔라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시켰고 이 회사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175명의 연방 요원이 DC 솔라 본부에 기습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동시에 스와트 팀이 카포프 가족의 집으로 돌진해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제프와 파울레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범자들에게 모든 증거를 삭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카포프 부부가 예상치 못한 것은 그들이 신뢰했던 사람들 모두 이미 자수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해 그들에 대해 증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1월 24일 제프와 파울레트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돈 세탁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제프 카포프는 30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아내는 11년 3개월형을 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DC 솔라 가입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기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아마도 제프 카포프의 폰지 모델이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작동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 같은 유명한 투자자들조차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단기적인 수익과 세금 혜택을 위해 투자자들은 분명한 사기의 징후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탐욕이 카포프 부부의 악랄한 음모에 무심코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투자자들에게 값비싼 교훈이 될 것이며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경고해줍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또 뵙겠습니다. 2012년 일본에서 발생한 일련의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널리 주목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범죄의 진정한 주모자는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던 64세의 여성이었고 피해자들의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죽이도록 조종했습니다. 그녀의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그들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2011년 11월 일본 효고현 경찰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가사키의 한 버려진 창고에서 금속통에 시멘트로 가득 채워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를 오에 카즈코라는 66세 여성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실종 상태였으며 사망 원인은 딸과 사위에 의해 가해진 학대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경찰은 오에 카즈코의 자녀들이 이웃인 64세의 스미다 미요코의 선동에 따라 어머니에게 치명적인 학대를 가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시점부터 거의 15년 동안 7개 이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살인사건의 진상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에 카즈코의 사위인 카와무라에 따르면 그는 2009년 4월경에 카와무라가 여전히 지하철 산업에서 일할 때 스미다 미요코와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의 교류 과정에서 카와무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미다에게 조종당했습니다. 이 조종의 한 예로 그녀의 조언에 따라 직장을 그만둔 후 1천만 엔 이상의 퇴직금을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남자는 스미다의 조언을 따라 오오의 장녀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들은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가까워지자 그는 오오의 가족에게 스미다 여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가족에게 가장 어둡고 끔찍한 시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미다 여사는 짧은 시간 내에 오오의 가족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곧이어 카와무라 부부와 오오의 막내딸을 선동하여 오오의 여사를 괴롭히고 결국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오오의 카즈코가 사망한 후 네 사람은 그녀의 시신을 강철 드럼에 넣어 버려진 창고로 가져갔습니다. 시신이 발견될까 두려워한 그들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 드럼에 시멘트를 붓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일 때 경찰은 뜻밖의 정보를 받았습니다. 2012년 10월 효고 경찰은 오카야마현 비젠의 히나세 항구 바닥에서 시멘트 드럼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지로 하시모토라는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53세의 남성은 사망 전에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확대되면서 경찰은 그가 하시모토 가족의 유일한 희생자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1981년 스미다 미요코와 그녀의 여동생 미에코 스미다는 당시 지로 하시모토, 그의 어머니 및 형이 포함된 하시모토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로 하시모토의 어머니는 실종되었고 1987년에 사망하여 집바닥에 묻혔다는 가족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2001년 미에코 스미다는 뜻밖의 지로 하시모토의 형과 결혼했습니다. 2005년 7월 1일 스미다 자매를 포함한 9명의 그룹이 30m 높이의 절벽 꼭대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사진 촬영 중 지로 하시모토의 남편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미에코 스미다는 이후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9천만 엔이 상당한 보험금을 상속받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경찰은 남성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받았고 현장이 자살로 꾸며졌다고 의심했습니다. 스미다 미요코는 여동생을 조종하여 하시모토 가족의 희생자들을 살해하게 하고 미에코가 시신을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타니모토 가족은 타니모토 씨의 매형이 갱단으로부터 돈을 빌려 스미다 미요코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후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한 스미다는 그녀의 일반적인 전술을 이용하여 많은 공범자들을 타니모토 가정에 살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점차 타니모토 씨의 집을 점령하고 그의 네 가족을 위층에 감금했습니다. 그들이 감금된 동안 그들의 모든 음식과 물 공급은 스미다 미요코가 통제했습니다. 타니모토 씨의 장녀 마리코는 기술회사의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저항하고 스미다에게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집은 스미다로부터의 빈번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구타, 언어폭력 및 담배꽁초로 인한 고문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마리코의 여동생 루이는 스미다에게 세뇌되었습니다. 그녀는 스미다를 양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모와 언니를 학대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마리코는 감금과 고문을 당하는 동안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녀는 오사카로 도망쳐 2년 동안 숨어 살았으나 여권을 갱신하려던 중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루이가 그녀의 행방을 알아차리자 마리코는 결국 다시 잡혔습니다. 2008년까지 마리코는 잔인하게 살해당했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3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타니모토 씨는 도망쳐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NHK가 이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조사하고 제작하기 시작했을 때만이 그는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7일 스미다 미요코와 7명의 친척이 지로 하시모토의 죽음에 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에는 스미다의 올케 미에코 스미다,
그녀의 사촌 마사노리 스미다, 그녀의 아들 및 며느리 유타로 스미다와 루이 스미다가 포함되었습니다. 화려한 집안에서 미에코 스미다는 스미다의 회계 담당자로, 마사노리 스미다는 그녀의 경호원으로, 루이 스미다는 후계자로 높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밝혀진 후 일본 대중은 스미다 미요코 가족을 피라냐 물고기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목할 만하게 스미다 미요코는 항상 상당한 보험금의 주요 수혜자였습니다. 많은 소식통은 스미다 미요코가 그녀와 함께 체포된 용의자 그룹의 권위 있는 지도자이자 주모자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64세 여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습니다. 스미다 미요코는 잔인하고 무서운 여성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를 과시하는데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2억엔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자랑하며 그들의 경악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스미다 미요코가 고등학교 시절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그녀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녀의 10대 시절, 스미다는 바를 열고 아마가사키의 홍등가에서 일하는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2012년 1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스미다 미요코는 교도소에서 자살했습니다. 경찰과 의료진의 신속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64세의 여성은 구제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공범자들은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절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스미다 미요코의 범죄가 밝혀지면서 일본 전역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여성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면서 그녀의 죽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잔인함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스미다 같은 조종적인 인물로부터 사회가 자유로워져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 섹션에 공유해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